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회사원인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나 치욕스럽고 끔찍했던 일을 겪어야 해서 죄송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유난히 각별한데요. 엄마가 살아온 인생과 제 인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엄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 고향은 대구인데요. 외할아버지는 섬유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엄마는 외동딸이어서 특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야말로 그 당시 대구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으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타고 유치원을 다녔고 집에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젊은 집사가 있어서 엄마의 모든 생활을 케어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가 있는 과일 샐러드와 영양제를 챙겨주고 식사 예절, 영어와 수학 공부, 옷과 헤어도 매일 다르게 스타일링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류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명문대를 졸업하신 외할머니는 딸의 교육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엄마들 사교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진학까지 딸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인생 설계에 따라 엄마의 인생도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과외 선생님만도 5명이었습니다. 엄마는 영특해서 공부도 잘했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상류층의 격에 맞게 순탄하게 성장했고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 미국 하버드대 MBA 과적 석사 수여를 했을 정도로 재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회사를 엄마한테 물려주고 20살 때부터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였던 엄마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날, 엄마는 기분 전환으로 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 장터를 다니며 엄마는 처음 보는 시골 모습에 신기했어요. 출출해서 장터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엄마를 도와 일하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보이고 엄마와 비슷한 또래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 대접받으며 귀하게 자라온 엄마는 이런 식당엔 거의 온 적도 없었거든요. 뚝배기도 처음 봐서 그걸 모르고 손으로 잡았다가 뜨거워서 놓치는 바람에 국밥이 엄마 다리에 쏟아지려고 했는데 청년이 날쌔게 뛰어와서 두 손으로 그 뜨거운 국밥 찌꺼기를 받은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극구 결혼을 반대했고 엄마는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하겠으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딸 하나 없는 셈치고 사시라며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재벌가의 삶을 포기하고 한 남자의 사랑을 선택한 엄마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낳고 할머니가 친딸처럼 잘 대해줘서 결코 이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 식당 일을 도왔고 엄마가 식당에 나와서 서빙이라도 할라치면 그 부잣집 친정에서 그렇게 공주처럼 컸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고생시킬 수 없다고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어요. 아가, 식당에 나오지 말래도 왜 자꾸 나오노? 제가 일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도 배우면 잘한다고요. 어머니, 저도 식당 일 가르쳐주세요. 요리도 배우고 싶고 일손도 없는데 제가 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의 애교에 할머니도 항복하고 그날부터 하나씩 식당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의외로 요리의 소질을 보였고 제법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시댁 식당은 엄마 손맛이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박집이 되었어요. 엄마는 미국 학교에서 배운 경영 전략으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매출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할머니가 너무 무리를 하셔서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가, 난 사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잘 먹었다면 아가씨는 그 말 한마디가 기분 좋고 정말 음식하는 게 좋아서 식당을 해온 기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서로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배고픈데 짜증도 나고 어떤 땐 재료가 소진돼서 그 멀리서 온 손님들 그냥 가시게 해야 될 때도 많았지. 에휴, 난 그러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대. 어머니 속 깊은 뜻도 모르고 너무 제 욕심에 어머니 더 힘들게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돈으로 신분이 분류되고 돈이 곧 인생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와 애기 아빠한테 식당 맡기시고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 놓으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세요. 그래 엄마, 평생 식당 하느라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1년 12달 명절에도 손님들 밥 굶으면 안 된다고 식당 문 열었었잖아요. 가격도 수십 년째 안 올리고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돈 없다고 하면 외상으로 해주고 떼먹힌 적도 많았잖아. 처음엔 나도 그게 속상했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잘 꾸려가 볼게요. 할머니는 엄마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입원한 지 2주 후에 할머니는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돈 욕심 버리고 오직 음식 맛에만 집중했습니다. 간판도 떼고 테이블도 딱 4개만 놓고 하루 한정 손님만 받았어요. 그래서 되려 손님들이 꼭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할 정도였고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냈고 부모님의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훌쩍 지났고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맨날 냇가에서 고기 잡고 친구들과 축구하고 그야말로 선머슴처럼 자랐습니다. 엄만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성적이 나빠도 공부보다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인생을 살아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시골이라 사실 학생도 별로 없고 학원도 없어서 공부한 담을 쌓았죠. 딸만큼은 엄마처럼 짜여진 틀에서 공부하는 인생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단체 주문을 안 받는데 이날 전화 한 통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단체 주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단체 주문은 안 받아요. 요양병원 봉사로 어르신들 드릴 음식이라고요? 네.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거절하면 안 되겠죠. 50인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요양원으로 내일 낮 12시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단체 주문 가던데 당신 절대로 안 받는데 웬일이야? 그러려고 했는데 손님이 요양병원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어머, 근데 시간이 얼마 없네. 주문한 메뉴가 있어서 그거 하려면 재료 손질부터 해야 돼서 지금부터 서둘러야겠는데요. 엄마 아버지는 냉장고와 창고에 있는 재료부터 꺼내서 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인분이니 평소 일하는 것보다 2~3배는 힘들었죠. 양파, 당근도 일일이 손질하고 고기 핏물도 빼고 그러다 보니 새벽까지 밤새서 준비를 했어요. 졸음을 참아가며 두 분은 정성껏 요리 준비를 했는데요. 냉장고에 있던 채소가 떨어져서 장을 봐야 될 것 같았어요. 수정 아빠, 내가 양을 잘못 조절했나 봐. 양파며 채소들이 더 있어야겠어요. 그러네. 지금 바로 시장에 갔다 올게. 잠 한숨도 못 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아유, 맨날 가던 길인데 눈 감고도 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조금 눈 붙이고 있어.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시장에 도착해서 필요한 재료만 구입하고 서둘렀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눈이 감겨서 정신 차리려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를 가다가 그만 핸들이 꺾여 아버지 트럭은 도로 옆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엄마와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아버지의 얼굴이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그 전화를 안 받았더라면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날 일도 안 생겼을 텐데라며 오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엄마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한 채 담담하게 앉아 있었고 전 손님들이 오면 인사를 하며 식사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화환이 입구 쪽에 세워졌고 거기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화환을 보면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화환은 외할머니 집안에서 보낸 거였고 거기엔 엄마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쓰던 영어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엄만 그걸 보고 외할머니가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만 친정집과 연락을 끊었지만 외할머니는 먼 발치서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아까부터 검정색 외제차가 장례식장 입구 건너편에 한참 정차해 있었고 뒷좌석엔 머리가 새하얀 외할머니가 이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딸을 지척에 두고도 다가갈 수 없는 외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엄만 그날의 일이 평생 한으로 남아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 아는 이 하나 없는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서울 물가가 지방의 몇 배다 보니 식당 판 돈으로 전셋집 얻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수정아, 우리가 아빠 계셨을 때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을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아끼면서 살아야 돼. 엄마도 빨리 일자리 알아볼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엄만 막상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당장 일 구하는 것부터 시급했어요. 제가 10살밖에 안 되어서 아이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일반 회사에 취직하려고 엄마는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신문의 구인란을 보고 한 중소기업 전자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봤는데 이 학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명문대 졸업하시고 미국 MBA 과정까지 이수하셨는데 저희 이 스펙이면 저희 회사에 오실 게 아니라 대기업 입사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 그냥 공장 현장직도 괜찮아요. 지금 돈을 벌어야 돼서요. 급여는 회사 기준으로 주시면 돼요. 꼭 일하게 해주세요. 결국 사장은 부담스럽다며 채용을 하지 않았고 엄마는 이력서를 낼 때마다 되려 학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렇게 공부만 한 사람이 무슨 식당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페이도 아줌마 수준으로 못 맞춰줘요. 딴 데 알아보세요. 점점 통장에 있는 돈은 줄어들고 생활비도 줄여가며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를 걷다가 벽에 건설 현장 일용직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바로 찾아갔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으로 그 무더위에도 힘든 내색 안 하고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엄마가 퇴근해서 오면 전 매일 엄마 등이며 허리, 몸 곳곳에 파스를 붙여주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엄마 힘들지? 아니야, 안 힘들어. 편하고 쉬운 일은 세상에 없어.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니. 행복해하며 일해야지. 하지만 이내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사가 쉬는 날에는 엄만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사서 양동이에 담아 머리에 이고 출근길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팔았어요. 집에서 오늘 새벽에 직접 산 김밥이에요. 한 줄에 1,000원입니다. 반응이 좋아서 거의 매일 준비한 김밥을 다 소진했습니다. 엄마는 김밥량을 늘려서 2배로 더 많이 준비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앞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노점상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옥수수, 도너츠, 토스트 파는 집, 엄마 김밥까지 4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김밥만 유독 잘 팔리니까 심술이 났는지 덩치 큰 도너츠 파는 사장이 와서 아줌마,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겁니까? 네? 누구한테 허락받는 건데요? 이 아줌마 꾼이네 꾼이야. 여기 장사하는 거 안 보여? 이 사람들 다 5년은 넘게 장사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턱하니 자리 차지하고 뭐 하자는 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럼 제가 한 분씩 가서 인사드리고 허락 받을게요. 뭐야? 지금 나랑 장난쳐? 어디 말장난질이야? 아유, 이걸 그냥 콱. 그러면서 엄마 김밥이 담긴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김밥이 길거리에 나뒹굴어지고 심지어 발로 그 김밥을 밟아버립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엄만 바닥에 널브러진 김밥을 주워 담으며 장사하게 해달라고 손을 빌면서 통사정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경고하는 거니까 빨리 정리하쇼. 에휴씨. 그렇게 김밥 장사를 접고 엄만 리어카를 구입해서 생필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사도 쉽지 않았어요. 경찰이 노점상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단속이 뜨면 장사하다가도 리어카를 끌고 도망가야 했고 어떤 날은 지체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이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막말을 하면서 장사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고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경찰서를 나서며 엄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엄만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통장에 있는 돈은 바닥이 나고 우린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이사 갔습니다. 달동네에 지은 지 수십 년은 되는 낡은 한옥집이었지만 방 2개에 마당도 있어서 엄마와 저 살기엔 괜찮았습니다. 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2시간만 하니까 학교도 다니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전 식당 알바, 호프집 알바 등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만 다시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소장님이 와서 신혜씨, 여기서 일한 지도 꽤 됐지? 한 4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가 중간에 장사한다고 나가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소장님 덕분에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했죠. 근데 왜요? 신혜씨 이제 나이도 있고 여기 일 오래 못해. 남자도 힘든데 여잔 더 그렇지. 그래서 쭉 지켜보니까 내 여동생 같고 마음이 짠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연결시켜 주려고. 예전에 식당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음식 솜씨도 좋고 손도 빠르고 야무져서 밥차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네, 밥차요? 그걸 갑자기 제가 어떻게... 그게 요즘 괜찮대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그 밥차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밑에서 일하다가 차 한 대 사서 신혜 씨 혼자 운영해도 돼요. 응? 어때? 응? 해볼 생각 있어요? 저야 좋죠. 가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것보단 부담도 덜 될 것 같고. 저 해볼게요. 소장님이 다리 좀 놔주세요. 엄만 그렇게 얼마 후 공사장 일을 그만두시고 밥차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장님은 식당도 운영하시면서 출장 뷔페나 촬영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밥차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차 판매도 하고 있어서 엄만 그 사장님 밑에서 1년간 일을 배웠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밥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밥차를 산 날, 우와, 이게 밥차야? 나 처음 봐. 여기서 연예인들이 줄 서서 음식 배식 받고 인증사진 찍고 하는 거잖아. 엄마 밥차 나갈 때 나도 데려가줘. 연예인 보게. 아유,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아직은 엄마가 처음이라 엄마 혼자 못하거든. 요리는 엄마가 하고 넌 옆에서 테이블도 펴야 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일이 많아. 너 지금 하는 알바 다 그만두고
엄마랑 이거 열심히 잘해서 이제 이걸로 우리 정착하자.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맞아. 산전수전 다 겪었지. 엄마 경찰서도 갔었고 나도 사실 알바하면서 학교 공부하기 좀 힘든데 우리 장사면 내가 힘나서 더 일 잘하지. 엄마, 우리 꼭 성공하자. 그래, 수정이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엄마도 힘난다. 이제 우리 수정이 고생 안 시킬게. 놀러도 못 가고 용돈도 못 주고. 아빠 보고 싶어서 어릴 때 맨날 울던 거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었어. 저 어린 게 뭐가 죄가 있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엄마,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주책이야 정말. 그럼 나 고생한 거 생각해서 꼭 이거 성공한다고 나랑 약속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엄만 제 손가락을 걸고 꼭 성공했다고 약속합니다. 처음이라 거래처는 그 사장님이 연결시켜줬습니다. 밥차 경력만 20년이라 아는 고객이 많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엄마에게 전달해줬어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죠.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온 날. 박 사장, 오늘 주문 들어왔어요. 드라마 촬영장인데 좀 멀어요. 경북 문경이고 음식은 100인분 한식으로. 모레 12시 식사 시간에 시간 맞추면 돼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첫 계시니까 정말 신경 써서 준비 잘할게요. 엄마는 장을 보고 채소 손질이며 척척했습니다. 예전에 식당한 경험이 있어서 능숙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 마침 토요일이라 저는 엄마와 같이 새벽 일찍 밥차 트럭을 타고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이렇게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수다도 떨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대 6시간을 달려 촬영장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고 엄만 조 감독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시에 식사하신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죠? 네, 사장님. 김 사장님 통해서 얘기 전해들었어요. 워낙 음식 솜씨도 좋고 손끝이 야무지다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괜한 소리를 하셨네. 아무튼 맛있게 준비할게요. 전 우선 테이블을 펼치고 수저, 그릇, 물 등을 세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은 촬영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 안 나오나 힐끔힐끔 쳐다봤죠. 엄마 미리 만들어 온 음식은 그냥 내고 메인 요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를 했어요. 시간이 다 되자 스태프과 연기자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 덜 맵게 한 제육볶음 있으니까 이거 드시면 돼요. 엄마는 사람들 식성도 고려해서 따로 요리를 했더라고요. 와, 이모님은 어떻게 제 식성을 그렇게 딱 아셨을까? 밥차 사장님 중에 이런 분 없었는데 와, 이 셋이 마시고 음식이 어쩜 이렇게 맛있나요? 이모님 팬 될 것 같아요. 맛있다니 좋네요. 많이 드시고 힘내서 촬영 잘하세요. 전 스태프들에게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수정밥차 많이 홍보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대박 음식점 사장이어서 음식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늘 밝은 표정에 살갑게 스태프들과 연기자들을 챙기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밥차는 맛있기로 방송가에서 소문이 나서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 결혼식이며 행사가 많아져서 출장 뷔페로 3개월까지 주문이 꽉 찰 정도였어요. 장사가 잘 되어서 프랜차이즈 요청이 많았고 엄마 밥차는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엄마는 밥차 프랜차이즈 대표인 겁니다. 엄마가 만든 레시피며 손질한 재료를 각 프랜차이즈로 배달하며 음식을 소홀하게 하진 않는지 엄마가 직접 방문해 체크까지 하며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전국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초대해 간담회 겸 식사 대접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각 사장님들 자녀들 결혼식 경조사를 다 챙겨주니 마치 직원처럼 엄마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는데도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항상 검소하게 사셨어요.
옷도 10년이 넘은 티셔츠와 치마,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청바지를 입고 집에도 온통 오래된 가전제품을 고쳐 쓰고 그렇게 살고 있으세요.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청승 떠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엄마, 이제 우리 돈도 많고 엄마도 프랜차이즈 대표잖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데 옷도 백화점 가서 고급 옷으로 사 입고 집도 아파트로 이사 가서 편하게 좀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청승 떨며 살 거야? 왜? 이 옷들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니? 사람은 속만 꽉 차면 돼. 대신 우리 딸과 어디 갈 땐 이쁜 옷 입고 가도록 할게. 엄마 이해해 줄 거지? 엄마 사업은 점점 잘 되었고 저도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대학교 졸업해서 광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직 기념으로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엄마 고향인 대구로 결정했습니다. 엄마한테 대구로 여행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아빠 장례식 이후에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고향엔 이제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딸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뵌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와 KTX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가 딱 저녁 시간이어서 우린 맛집 검색을 하다가 역 근처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있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대구 명물인 막창집인데 블로거 평이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어 홀에 앉으니까 남자 직원이 오더라고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저희 집은 막창 단일 메뉴라 여자분 2분이면 2인분 시키시고 모자라시면 냉면 하나 시켜 드시면 양이 딱 맞을 거예요. 처음부터 3인분 시켜서 남기면 돈 아깝잖아요. 명랑한 말투로 밝은 표정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직원이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인 것 같고 호감형의 외모에 키도 180cm로 크고 왠지 눈길이 같습니다. 다시 그 직원이 와서 막창을 구워주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대구는 처음 오셨나요? 서울분 같으신데. 아마 맞아요. 근데 아저씨야말로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그런가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하는 가게라 도와주려고 내려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저씨 연예인 해도 되겠다. 너무 잘생기셔서. 친구는 계속 그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계산하면서 친구는 저 혹시 저희가 대구 여행을 할 건데 내일 하루 가이드 해주시면 안 돼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사실 친구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작전을 짠 거죠. 글쎄요. 저 혹시 옆에 분 생각도 같으신가요? 갑자기 그 남자는 절 쳐다보며 묻더라고요. 저요? 전 그냥 아무래도 괜찮아요. 오심 좋고요. 아님 말고요. 다음날 남자는 약속대로 1일 가이드를 해주기로 했어요. 유명 명소며 맛집을 다니면서 우린 꽤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이 밥 먹을 때 그 오빠는 제 앞에 앉았고 걸을 때도 제 옆으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손이 살짝 스쳤는데 제 심장도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친구는 노골적으로 그 오빠 팔짱을 끼며 관심의 사인을 보냈는데도 오빠는 영 반응이 없었어요. 그 후 서울로 올라왔고 오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절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쭉 지켜봤고 가이드를 하게 된 것도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귀고 싶다고 먼저 대시를 했고 저도 사실 오빠한테 마음이 끌렸다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바로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장사하시느라 외롭게 자라서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싶어. 먼저 우리 엄마부터 만나러 가자. 벌써? 우리 사귄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잖아.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결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회사도 바쁘고 엄마한테 오빠 얘기나 아직 안 했거든. 양가 부모님께는 한 분씩 인사드리면 되지. 말 나온 김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대구에 엄마 만나러 가자.
그러곤 KTX를 타고 금방 대구로 갔어요. 급하게 오느라 근처 마트에서 과일 세트를 사서 어머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예전에 갔을 땐 그냥 식당 사장으로 생각해서 얼굴도 잘 못 봐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라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멀리서 오느라 고생들 했다. 너가 수정이구나. 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전 사온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오늘 급하게 오느라 좋은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과일. 그래, 잘 먹으마.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연스레 제 직업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혼자 너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지금 뭐하고 계시니? 네, 지금 밥차 하세요. 요리를 잘하셔서 그거 하시면서 저 뒷바라지 하셨거든요. 일한 지는 한 10년 되셨어요. 밥차? 그래? 근데 요리를 잘하면 식당을 차렸어야지. 하긴 식당 하나 차리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요식업 한 지 20년이 넘거든. 그래서 이쪽 바닥은 빠삭한데 밥차 일은 엄청 힘들고 돈은 안 되는 건데.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계속 집은 몇 평인지 자가인지 계속 호구 조사를 하셨어요. 집은 전세고 방 2개짜리라고 설명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쯧쯧하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와 헤어진 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아니, 너 저 애랑 진짜 결혼할 거야? 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과 수준이 안 맞잖아. 방 2개짜리 전셋집에 지 엄만 밥차에서 허드렛 일해서 얼마나 벌겠니? 쥐뿔도 없는 것들이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식당 크게 하니까 지 엄마도 가게 하나 차려줄 줄 알고 너한테 접근하는 거라고 이거사. 넌 어찌 여자 보는 눈이 그리 없냐? 아니에요, 엄마. 수정이 그런 애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우유 배달도 하고 알바하면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정말 효녀고 착한 애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회사도 다니잖아요. 엄만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저것 봐. 치질이 궁상이잖아. 학생 때부터 우유 배달까지 할 정도면 없이 살아서 얼마나 돈 밝히겠어. 지 엄마도 더하겠구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가난한 게 못마땅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엄마가 오늘 토요일이라 너도 회사 안 가니까 너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기차가 2시에 도착하니까 너희 집 가면 한 3시쯤 되겠다. 그때 집에 있어?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방문한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는 오늘 영화 촬영장에 갔거든요. 우선 급하게 마트에 가서 과일이랑 마실 음료를 준비하고 집 청소부터 했어요. 3시쯤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요즘에도 이런 달동네가 있네. 나 50년 전에 보던 판자촌이 요즘도 있다니. 이 집도 한 50년은 넘은 것 같네. 그러면서 저희 집 가구며 가전제품을 둘러보더니 아니, 텔레비전은 한 20년은 넘은 것 같네. 세탁기도 얼마나 오래됐으면 색이 바랬고 냉장고도 색이 누런 게 이런 거 냄새나서 어떻게 쓰니. 무슨 골동품만 다 모아놨네. 이거 엄마, 수정이 어머님이 워낙 알뜰하고 검소하셔서 옛날 물건 안 버리고 이렇게 쓰는 거래. 넌 그 말을 믿니?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어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 엄만 전기며 수도도 아껴 쓰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신 거예요. 저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니까 1,000원짜리 한 푼도 안 쓰고 다 적금하고 뭐든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세요. 알았으니까 여기 앉아봐라. 사실 오늘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이거 보거라. 시어머니가 건넨 종이에는 혼수품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너희 집 사는 형편 보니까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격식은 차려야지. 꼬모댁은 타이어 반지, 삼촌댁은 외제 승용차, 시아주버님은 골프채 세트.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적었다. 이것도 내가 너희 집 형편에 맞게 인원수도 줄이고 혼수품도 제일 싼 걸로 적은 거야. 설마 이 정도도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건 아니지? 하긴 너나 너 엄마나 외제차가 얼마인지 타이어 반지 구경이나 해봤겠어? 내 선물은 바라지도 않아.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너희 엄마 딸 결혼 보내려면 등골 빠지시겠다. 너 엄마 월급으론 외제차 바퀴도 못 살 텐데. 그러면서 비아냥대는 시어머니에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많은 걸 다 해오라고요? 아니 직계가족도 아니고 사촌에 팔촌까지 20명이나 되는데 몇 명 안 된다고요? 참 그리고 상견례는 말이야. 너희 집 처지도 다 아는데 뭐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다른데 돈 쓸 필요 없이 너희 엄마 매상 좀 올려주게 밥차 불러서 대충 하자고. 밥값은 내가 지불할 테니 그날 친척 몇 분도 부를 거니까 신경 써서 준비하시라고 전해줘. 우리 식당 옆에 마당이 커서 거기로 밥차 오면 돼.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내가 식당을 못 비우니까 너랑 엄마만 내려오면 돼. 날짜는 뭐 그나마 손님 예약이 없는 다음 주 수요일이 좋겠다. 저희 집을 대놓고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쏟으며 화가 치밀었지만 옆에 오빠도 있고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 상의해서 혼수며 상견례 준비 잘하겠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저희 쪽에서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잡아버리고 엄마가 밥차에서 음식하는 종업원으로 알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엄마에게 오늘 시어머니가 다녀간 얘기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고향인 대구에서 막창식당을 하는데 엄마가 밥차 한다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엄마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생각하더라고. 내가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확 욕이나 한 바가지 하려고 하다가 겨우 참았어. 엄마, 나 너무 분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와서 둘러보더니 여기가 무슨 골동품 가게냐고 판자촌에 사냐고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어른인데 너가 그렇게 대바라지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혼수품이라며 주던데 가관도 아니야. 직계가족도 아니고 먼 친척까지 싹 다 이걸 다 해오라는 거야. 근데 그 뉘앙스가 진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이럴 형편이나 돼? 이런 거 땡빚을 내서라도 못할 거라고 피아냥 되더라고. 그리고 상견례는 어떻고? 엄마 매상 올려준다고 자기들 식당 마당에서 밥차 불러서 하자는 거야. 그 밥차 값은 시어머니가 내겠대. 엄마 그렇게 무시하는 거 너무 속상해서 나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난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보여줘서 우리 무시한 거 복수하고 싶어. 수정아,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속상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난 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건 너의 지금 마음이야. 넌 그 남자하고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오빠 난 아무 문제 없어. 알았다 수정아. 그럼 너의 뜻 알았으니 엄마한테 맡겨. 엄마는 우선 은행에 있는 돈부터 인출해야만 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지점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제가 통 바빠서 은행에 못 갔더니 제 금고는 별일 없죠? 오늘 은행 들르려고요. 시간은 3시쯤이 좋겠네요. 박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통 연락이 없으셔서 안 그래도 연락드릴까 했는데 네, 그 시간에 대표님 건물 앞에 차 보내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은행에서 고급 승용차가 엄마 회사 빌딩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평소 복장 그대로 후줄그레한 티셔츠에 몸빼바지 차림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은행에서 도착하자 양옆으로 은행 지점장부터 직원들이 일렬 종대로 서서 엄마가 문 열고 내리자 90도 각도로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은행 업무 보는 손님들이 일제히 엄마 쪽으로 눈길이 쏠렸습니다.
웬 허름한 차림의 아줌마한테 은행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니 의아했던 거죠. 엄마와 이 은행과 거래한 지 20년이 됐고 은행에 엄마 개인 금고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를 이 은행 자산관리사가 해주고 있으며 엄마가 이 은행에 넣어둔 돈이 500억으로 VVIP 고객인 거죠. 대표님,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 뭐해. 얼른 대표님 방으로 모시지 않고. 혼수품 준비로 금고에서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저 혼수품 비용만 해도 수억 되거든요. 그렇게 엄만 시어머니가 요구한 말도 안 되는 혼수품을 다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장들에게 다음 주 수요일 시어머니 식당 주소를 알려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각자 밥차를 끌고 다 모이라고 공지합니다.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사장들은 예비 시어머니를 위한 복수에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며 같이 울분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전 먼저 오빠 차로 아침 일찍 먼저 대구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웠지만 그래도 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해서 이 상견례만 잘 넘겨서 오빠와 바로 결혼식 하려고요. 2시간쯤 가다가 우린 음료수라도 마실 겸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음료수 사오겠다며 차에서 내리고 전 조수석에서 음악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오빠 휴대폰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봤는데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절친인 고등학교 친구. 처음 오빠 만났을 때 저랑 같이 여행 갔던 그 친구예요. 톡을 보는 순간 전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뱃속에 우리 애가 아빠 보고 싶다고 발로 뻥뻥 차네. 지금 출장 갔다 오면 곧 결혼식 날 잡자. 우리 부모님이 내 배 부르기 전에 빨리 식 잡고 하시네. I love you. 나 몰래 그동안 내 친구와 양다리를 걸쳤더니 그것도 모자라 임신의 결혼식까지? 겉으론 순진한 척하더니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휴대폰 사진을 보니 한 폴더엔 내 친구와 찍은 사진, 다른 폴더엔 저와 찍은 사진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개쓰레기였습니다. 전 증거 수집을 위해 친구와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제 폰으로 전송하고 남자친구가 오자 평소처럼 웃으며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가게에 도착했고 시댁 어른들 몇 명도 와 있더라고요. 전 한 분씩 인사드리고 음료수와 과일을 먼저 대접했어요. 속으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면서 빨리 엄마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와? 이때 어디선가 차 굉음이 들리면서 시어머니 가게 쪽으로 차들이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 차들은? 밥차 50대가 상견례장을 빙 둘러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벤츠가 오고 차 문이 열리는 순간 나비 넥타이를 맨 킹카가 내리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배우가 내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 대표님이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절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너무나 친한 박 대표님 집안에 이런 경사가 생겼으니 축하드려요. 아직 양가 사돈들 얼굴을 뵌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밥차만 20년 하시면서 전국으로 프랜차이즈 100개를 거느리고 계신 천억 자산가이신 박신혜 대표님이신데요. 박 대표님 집안이 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님이 대구에서 제일 큰 섬유회사 대표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자산가세요. 박 대표님은 상류층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MBA 수료를 마친 수재이십니다. 이렇게 재력가이시면서도 늘 검소하게 사시며 옷도 싼 거 입으시고 집은 전셋집에 사시면서 사회 재산을 꾸준히 기부하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럼 제가 존경하는 박신혜 대표님 나오세요. 이때 한 밥차의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그 후 엄마가 내리시는데 평소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한눈에 봐도 부티가 좔좔 흘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수정이 엄마예요. 아니, 댁이 그 밥차 한다던 얘 엄마라고요? 아니, 밥차에서 일하는 아줌마 아니고?
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밥차 한 대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점점 사업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까지 생긴 거고요. 전 지금도 절 부르는 곳이 있으면 제가 음식해서 밥차 끌고 어디든 가요. 참, 사돈이 적어둔 대로 혼수 다 준비했거든요. 저 트럭에 다 실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저렴한 걸로 적어주셔서 고작 5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나 싶어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해주고 싶다니까 미리 계획을 다 짜서 엄마가 밥차 다니면서 친해진 유명 배우에게 사정 얘기를 하니 기꺼이 동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딸 기살려 주려고 백화점에서 엄마 생전에 처음으로 명품을 장만한 거고요. 어머니, 저희가 혼수 다 준비했으니까 어머니는 10억 아파트 해주세요.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요. 10억? 얘가 미쳤나? 10억이 어딨어?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난 또 어머님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혼수도 많이 해오려는 줄 알았네요. 그 정도도 못하면 저희 집과 수준이 안 맞아서 저 이 결혼 못하겠네요. 수정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을 못하겠다니. 너 같으면 결혼할 여자친구와 바람나서 애까지 임신시키고 그 여자랑 또 결혼하려는 미친놈하고 결혼하겠니? 수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 남자만큼은 사랑한다고 했잖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지. 근데 오늘 다 알게 되었어. 이중인격의 탈을 쓴 천하의 개쓰레기였더라고. 이 문자 사진 봐. 내가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와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고. 날 감쪽같이 속이고. 그 후에 나랑 결혼해서도 계속 양다리를 하려고 했던 거야. 수정아, 그거 오해야, 오해라고. 그 여자 혼자 일방적으로 나 좋다고 쫓아다닌 스토커야. 이거 다 거짓말로 꾸며낸 거라고. 왜? 우리 집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딴 여자한테 눈 돌렸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1,000억 자산가라니까 다시 나 잡고 싶니? 수정아,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비는 아들을 보며 예비 시어머니가 등짝을 때리면서 에휴, 이놈아, 네 복을 네가 스스로 차버렸네. 아유. 아참, 사돈, 저도 고향이 대구라 대구 소상공인협회 회장과 제가 친하거든요. 근데 사돈이 참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다 막창골목이라 10여 군데 막창집이 있었는데 다른 식당이 잘 되자 그 식당 음식에 이물질 넣어서 망하게 하고 깡패들 시켜서 가게 문 닫게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식당이 대박 식당이 된 거라면서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대서 협회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사돈한테 당한 업주들과 단체로 사돈한테 소송 진행합니다. 금액이 50억이라네요. 저도 명예훼손죄로 소송할 테니 준비 잘하고 계세요. 전 어머님, 아들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죄로 소송할 테니까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참, 사돈. 그리고 오늘 상견례 밥값은 사돈이 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 100명을 부른 거예요. 식사값 100만 원 결제해 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캐셔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서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사돈, 소송 준비 잘 하시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엄마, 전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들 모자에게 사이다 복수를 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밥차로 양로원과 보육원, 병원 등을 다니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에겐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밥차 엄마세요. 다들 밥 든든히 드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